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축구 K1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원도민구단, 강원FC. 요즘 이 강원FC 문제로 아주 떠들썩합니다. 지난 봄부터 터져나온 대표의 비리 의혹에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고 관중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강원도민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뉴스토크 말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FC 문제를 취재한 보도국의 배현환 기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시 보도국의 이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자, 먼저 위기에 처한 강원FC의 성적부터 좀 짚어보죠. 프로라는 게 결국은 뭐 돈 아니면 성적 이런 걸로 이제 판가름할 수가 있겠는데 강원FC 올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FC는 현재 스플릿 라운드라는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정규 시즌을 거쳐서 총 12개 팀이 있습니다. 12개 팀 가운데 1위부터 6위까지는 상위 스플릿에서 우승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7위부터 12위까지는 하위 스플릿에 떨어져서 거기서는 이제 강등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정규 리그에서 강원FC는 7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따라서 이 하위 스플릿에서 지금 현재 경기를 치르고 있고요. 하위 스플릿 6팀이 있는데 각 팀마다 한 경기씩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5경기를 치러서 그 성적에 따라서 최하위인 12위는 자동 강등되고요. 또 11위는 하위 리그 1위 팀과 2위 팀과 플레이오프 경기를 펼쳐서 거기서 다시 강등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12개 팀 가운데 7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팀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긴 하지만 최하위 팀과 승점 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원FC는 이번 스플릿 라운드를 통해서 강등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천신만고 끝에 하위 리그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왔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또 떨어질 수가 있다. 이제 도민들이 이제 그런 걸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은 원인이 어디 있나요? 네, 이제 강원FC는 지난해 상위 리그로 올라오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선수들을 많이 불러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선수들이 이 경기를 치르면서 그 경기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볼 수 있고요. 수비 부분에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공격 선수들이 골을 많이 넣어도 이 수비 부분에서 무너지고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길 수 있는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또 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간쯤의 성적이긴 합니다만은 자칫 뭐 승점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 경기만 삐끗해도 아래로 내려갈 그런 우려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네. 성적이 이제 나쁜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성적이 나쁘면 이제 관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게 악순환 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어느 정도 관중이 들었습니까? 네, 올해는 그 춘천 홈 경기만 치러졌습니다. 이전에는 강릉에서도 경기를 치렀고 또 평창에서도 경기를 치른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춘천에서만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 춘천에서 관중 평균이 1,4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축구 12개 구단의 평균은 6,400명 정도 됩니다. 거의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팬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이 강원FC는 강릉을 연고로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네. 그리고 또 강릉을 포함해서 동해안권에 팬이 굉장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강릉 팬들이 춘천 홈 경기를 찾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좀 관중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팀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도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일단 춘천이 이 강릉보다는 이 축구 열기가 좀 덜하지 않나 네.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우리나라가 그 러시아 월드컵에서 조별 예선에서 탈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마지막 경기 독일을 이겼죠. 뭐 이변이 있었고 아시안 게임에서도 우승을 했었고요. 뭐 최근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은 뭐 그 예매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좀 축구 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강원 FC만 관중이 없다고 하는데 그 뭐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는 국가대표 경기와 또 프로 경기에 원래 팬들의 관심이 좀 차이가 있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겠고요. 강원은 아까 말했지만 성적 자체가 올해 그렇게 좋지 않았고 또 경기가 강릉에서 열리지 않다 보니까 팬들이 아무래도 이 강릉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춘천 경기에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구단에서도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관중 동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가까이서 열리지 않다 보니까 이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서 가까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이 동해안 지역 팬들이 좀 찾지 않아서 이렇게 팬들이 줄어든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이 강원FC가 처음 창단했을 때는 이 인구가 많지 않은 동해안 지역에서 창단을 했지만 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기 자체가 춘천에서만 열리고 그런 문제가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춘천으로 옮겨간 건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제 그랬고 네. 조태령 대표이사가 취임하고 나서 용평에서 말이죠. 네. 그렇게 경기를 하고 그래서 새롭게 마케팅 측면에서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겨우 이제 관중이 대단히 줄어드는 게 그렇게 가라앉았다는 얘기인데 네. 프로라는 게 돈 이퀄 성적 아닌가요? 이제 거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강원FC의 경우에 시도민 구단 중에 그래도 많은 투자를 받은 그런 구단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전북이 이제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전북 구단은 약 연간 300억 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FC는 한 절반 정도인 한 120억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같은 기간 경남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고 또 광주 FC가 있습니다. 광주 시민 구단인데요. 여기는 40억 정도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에 비하면 강원 FC는 꽤 투자된 금액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취재하기로는 강원랜드에서 원래 올해 40억 정도를 지원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돈은 아직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라는 것이 말씀하셨다시피 투자된 만큼 선수를 영입할 수 있고 그 선수들이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의 경우에는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는 것이 거의 이제 정평이 돼 있다. 그래서 팀 승률이 5할 원저리에서 머무른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축구의 경우에는 잘하는 선수 한두 명이 있는 곳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기 좋은 운동이라고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는데 이 강원FC의 경우에는 리그 평균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집중적인 투자에 비해서는 성적이 조금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팬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근래 들어서는 강원FC의 이제 성적도 나쁘고 잡음이 여러 가지가 들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데는 조태령 대표이사의 책임이 큰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도민들이 많은 것 같고 또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징계도 받았고 말이죠. 강원도의 18개 시군 축구협회 회장단이 배임과 횡령으로 이제 경찰에 고발까지 하는 그런 사태까지 왔어요. 조 대표와 관련해서 그동안 불거진 문제들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네, 가장 처음 터져나온 문제가 인턴 직원을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일을 하게 했다. 이게 먼저 불거졌었고요. 네. 또 바우처 명목으로 받은 항공권을 개인이 사용했다. 이런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태령 대표가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이런 의사를 밝혔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전에 조태령 대표가 운영하던 광고 마케팅 회사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강원FC의 마케팅을 대행하게 했다. 이런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게 강원도의 특별검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조태령 대표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조태령 대표는 이 M2H 그러니까 광고 마케팅 회사는 이전에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본인이 대표로 오기 전에 강원FC가 광고 마케팅을 맡겼던 회사다. 그리고 이 회사를 정리하려고도 했지만 시간이 좀 걸렸고 직원들을 내보내는 문제가 있었다. 또 이 광고 마케팅 회사가 전 소속 구단이던 넥센의
이장석 대표라고 있습니다. 네. 이 이장석 대표와 같이 주식을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회사를 폐업하기 위해서는 이장석 대표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데 당시 이 조태룡 대표는 본인은 법적으로 이장석 대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그 이장석 대표에게 이 폐업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네. 심리 상담사 그리고 음악 감독 채용 의혹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조태룡 대표가 이전에 일하던 곳이 이제 프로 야구단이었는데 프로 야구단에서는 대부분 이 심리 상담사를 고용을 해서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는 지금 이 프로 축구단으로 옮겨와서는 본인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평소 이 심리 상담을 많이 맡아왔던 의사에게 맡겼는데 이게 이제 지적이 된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내과 의사지만 이 조태룡 대표 입장은 심리 상담이 얼마든지 가능한 분이고 또 이 심리 상담사 자격증이 없다라는 것이 강원도 검사에 지적이 됐는데요. 이 심리 상담사라는 게 그렇답니다.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아주 짧은 교육만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논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문가는 아니다. 이제 네, 그런 그렇다는 얘기네요. 겁니다. 네. 이분은 실제로 그 프로 야구단에서도 활동을 했던 분이고 그 자격증만 없다 뿐이지 그 자격증 자체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광고 계약을 통해서 받은 그 항공권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문제인가요? 네, 그 광고 계약을 하면서 바우처 명목으로 이제 외국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제공을 받았었는데요. 이걸 이제 본인이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 근데 본인이 뭐 해명을 들으면 이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지나면 소멸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인턴도 그 사적인 업무에 동원한 게 확인이 된 겁니까? 네, 본인도 그 조태룡 대표도 인정을 했고요. 이제 본인은 이 인턴과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부탁을 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이 부분은 문제인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본인도 그 부분을 인정을 했고 강원도 검사에서 역시 지적이 됐고 언론에서 지적된 부분도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본인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전부터 이건 뭐 100%가 아닐 수가 있겠지만 이전부터 자신은 기업에 몸을 담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은 용인 가능할 거라 생각을 했다. 이 정도의 해명을 해왔습니다. 네.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의 사적 그 사용, 의혹 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무 추진비와 법인카드는 정해진 규정 내에서 사용했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고 강원도 검사에서는 이게 좀 과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태룡 대표는 이 업무 추진비나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클린 카드이기 때문에 그 내역이 전부 다 공개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사적 유용을 한 부분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강원도와 강원도 의회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해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민들의 정치 성향을 파악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참 위험한 얘기인데 말이죠.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한 주 앞두고 이 이야기가 불거졌는데요. 이게 조태룡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광고 마케팅을 위해서 인원 관리들을 하던 이제 광고 마케팅 대상들을 관리를 해왔던 것들을 그러니까 개인 회사에서 사용하던 그 툴을 그대로 가져와서 강원 FC에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성향들도 담기게 되고 각종 기호도 거기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 기업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그 도민 구단인 강원 FC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는 것은 그 부분은 좀 과한 사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마케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하는데 이 마케팅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건 좀 과한 부분이다. 본인도 그 이전 사기업에서 하던 걸 그대로 갖고 와서 하다 보니 조금 오버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연맹과의 관계도 그렇게 매끄럽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맹에서 그 강원 FC에 대한 해명을 여러 번 요구를 했었고 또 여러 번 질의문을 보내기도 했고 최종적으로는 2년간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려달라라고 강원도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정도만 되면 이 강원 FC와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굉장히 거리가 있다. 진짜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연맹 쪽은 확인을 못했고 조태룡 대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본인이 이 시도민 구단의 이사 몫을 늘려달라고 연맹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도민 구단의 그 비율 자체가 굉장히 K리그 자체에서 많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사의 몫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조태룡 대표의 입장이었고 이걸 그 연맹 측에 전달을 했는데 연맹 측에서는 시도민 구단보다는 기존의 구단들 상업 회사에서 운영하는 구단들의 이사의 몫을 줄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조태룡 대표 이야기는 그 이전까지는 한국 프로축구연맹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그러한 주장을 하고 나서부터는 연맹과도 조금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이후에 이 조태룡 대표의 비리와 관련된 의혹들이 나올 때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여지없이 조태룡 대표를 그 문제들을 의혹을 확인하려고 하고 계속 이 문제를 추궁하고 이랬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년 동안 축구 관련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했으니까요. 네. 굉장히 거리는 멀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강원FC를 그러면 어떻게 정상화할 건가 또 떨어진 성적을 올리고 관중도 끌어들이고 진짜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구단으로 거듭나게 할 건가 이제 이런 것일 텐데 말이죠. K리그, K1 리그의 잔류 이게 뭐 가장 중요한 몫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자본이 많으면 선수들의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어떤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혹시 도에서도 계속 이 예산 지원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선수단 뭐 월급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원이 제대로 안 될 때 이 선수단이나 또 구단 직원들 월급이 실제로 밀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돈을 빌려서 준 적도 있었어요. 네, 굉장히 안 좋은 적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선수단 월급까지도 걱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선수단도 당연히 그 문제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이 경기에 좀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 지금 경기 자체가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경기에서 어떻게든 강등을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서너 경기 남은 상태인데 이 서너 경기에서 지금 어쨌든 다른 팀보다는 유리한 상황이지만 또 언제 뒤집혀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좀 집중을 해서 일단 이 리그 1에 남아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리그 2로 떨어질 경우에는 2부 리그로 떨어질 경우에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폭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런 부분을 잘 알겠지만 어쨌든 이 1부 리그에 잔류를 해서 또 내년에는 상위 스플릿으로 가는 또 거기서 우승 경쟁을 펼치고 또 이전에 이야기했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실현이 되면 또 선수단은 뭐 당연히 잘 굴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관중 동원도 중요하죠.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 동해안 쪽에 좀 관중들의 열기가 좀 더 있다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 춘천에서 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으로는 뭐 축구 열기가 더 높은 뭐 강릉으로 홈 경기를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여기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 FC의 클럽하우스가 이제 바로 강릉에 있는데요. 이 클럽하우스가 있는 강릉에서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춘천까지 가야 하는 이 이동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이 강릉에서 경기가 열리면 기존의 강릉이나 동해안권의 이제 축구 골수 팬들도 다시 경기장을 찾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많은데 지금 강원 FC도 강릉시청과 운동장 사용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또 강릉시장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강원FC 경기를 다시 강릉에서 치르게 하겠다. 이런 걸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잘 되면 내년 시즌부터는 강원FC의 경기가 다시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열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관중 동원에서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강원FC가 창단한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대표가 4번이나 바뀌었는데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게 혹시 있어서 그런가요? 뭐 어떻게 봅니까? 네, 축구단의 대표 이름을 이렇게 많이 듣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다른 축구단의 대표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강원FC는 이 구단 대표의 이름들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이전에 남정현 대표가 그랬고 또 이문주 대표도 그랬고 지금 조태룡 대표는 뭐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리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또 대표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원FC의 대표를 사실상 강원도지사가 임명한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대표 선임 과정이 조금 공개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좀 지적들이 있고요. 이 강원도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만큼 이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이 팬이나 또 도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대표가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구단주가 이제 강원도지사여서 선임 구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구단주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도민 프로축구 구단을 과연 지금 그 생활체육이 중시되는 그런 시대에 이걸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강원FC 문제를 슬기롭게 풀기 위해서는 구단주인 강원도지사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이 강원FC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 도민구단 말 그대로 처음에 이 구단이 창단할 때부터 도민들이 한 주 두 주씩 주식을 사면서 이렇게 창단한 구단인데요. 사실 이 프로축구단이라는 것이 이 팬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여야 할 텐데 네. 그러기보다는 이제 각종 문제로 오르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먼저 성적을 좋게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의 끝에는 구단주가 있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구단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데 대표 선임부터 구단주가 투명하게 또 잘 운영할 만한 사람을 선임을 해서 구단 운영을 맡겨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성적을 잘 내고 또 마케팅을 잘해서 많은 돈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된다면 다시 이 팬들도 강원FC의 경기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떠나간 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배현환 기자가 지적한 대로 강원FC는 강원 도민들이 한 푼 두 푼 푼돈을 모아서 만든 그런 도민구단이죠. 그런데 꿈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걱정거리가 된 경우가 대단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고요. 이번 기회가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속초시와 강원도에서는 북방항로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북방항로, 과연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인지 이훈 기자와 이번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기자, 네. 속초의 북방항로 역사부터 좀 살펴보죠. 처음 열린 게 언제였나요? 네, 그 동춘호라는 그 12,000톤급 화객선이죠. 첫 취항을 한 게 2000년 4월 28일입니다. 이 당시에 그 한국과 중국이 합작으로 그 동춘항운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경로는 그렇습니다. 그 러시아 자루비노로 뭐 한 20시간 정도 속초항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걸려서 도착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훈춘으로 이제 육로로 이동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 중국 훈춘이요. 그 북한, 중국, 러시아 그 세 개 국경이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 교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훈춘에서 백두산까지 또 육로로 이동해서 관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배가 취항을 했을 때 백두산을 가려고 하는 그 여행객들이나 그리고 그 보따리 무역상이라 그러죠. 소규모로 그 물건을 판다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상인들이 좀 활발하게 이 배 항로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 중간에 항로가 잘 됐었고요. 이 동춘호가 워낙 낡은 선박이라서 용선을 한 배였는데요. 네. 그 중간에 또 뉴 동춘호라고 또 13,000톤급 또 비슷한 규모의 새 선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한참 또 순항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러시아 쪽의 통관 절차나 뭐 출입국 절차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 러시아 중고차에 대한 수입 중고차에 대한 관세에도 좀 높이 붙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항만 사용료라든가 그리고 사람들이나 화물이 통과할 때 여객 통과료, 화물 통과료 이런 거에 대한 또 상당한 요금을 좀 요구를 했었고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러시아의 요구대로 해주다 보니까 선사 쪽에서는 경영이 좀 악화될 수밖에 없었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후에는 2000년 후반, 2010년 11월 이때쯤 넘어갔을 때는 선사가 좀 자구적으로 이 항로를 좀 운영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0년 10월에 선박 운항이 중단이 됐고요. 네. 이후에 면허를 반납하네 안 하네 이런 또 시비가 붙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항로를 운영을 못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2009년입니다. 2009년 7월에 동북아 회리라고 이때 당시 퀸 칭다오호라고요. 16,000톤급 그다음 화객선이 투입이 됐었는데요. 이 동북아 회리라는 법인은 강원도와 속초시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범한상선이라는 선사가 이렇게 지금 몇 군데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국가라든가 회사가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해서 또 러시아를 자로비노를 오가는 또 항로를 취항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 선박도 한 6차례 정도만 운항을 하고 항로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두 척이 같이 다니고 있었고요. 뉴 동춘호요. 그리고 이 동북아 회리는 정말 실패작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자본금을 투자해서 정말 돈만 날린 그런 사례였고요. 선사도 그렇게 자본력이 있는 그런 선사도 아니었거니와 이 수요 예측이라든가 그다음 항로에 대한 이런 경험도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1년도 안 돼서 6항차라는 정말 이 최저 정말 실적 좋지 않은 실적을 남기고서 면허를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여러 차례 다니기도 했고 시도했고 여러 곳에서 투자도 했고 그렇게 했지만 경영 악화로 결론적으로는 중단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말이죠. 2000년에 이제 운항을 시작했고 2010년 중단 이후에도 꾸준하게 재개 노력이 있어 왔단 말이죠. 그거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2013년이죠. 이때는 합작입니다. 스웨덴의 스테나 라인이라는 대형 선사와 또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선사죠. 대하 항운입니다. 네. 이 두 개의 대형 선사가 합작을 해서 스테나 대하 라인이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2013년 3월에 뉴블루 오션호라는 화객선을 투입을 했는데요. 초창기에는 괜찮았습니다.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화물 실적을 보면 62,864톤의 화물을 날랐고요. 여객은 21,28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상반기까지 보면은 51,206톤의 화물을 날랐고 15,357명의 여객을 수송을 했습니다. 물론 실적으로만 보면 좀 괜찮았는데 2014년에 좀 변수가 있었죠. 세월호 사고가 난 겁니다. 이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선박을 이용하는 여행 그런 것들이 모두 좀 감소가 됐었고요. 이때 선박업계가 좀 타격을 입었던 건 사실입니다. 타이밍상 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동해항에도 항로가 기존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실적은 좋았습니다만 120억 원이라는 적자를 냈고요. 결국은 이 두 개의 대형 선사가 합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영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2014년 6월 1년 한 3개월 만에 항로를 중단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노력이 좀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동해항에서 지금 이스턴 드리모를 운항한 DBS 크루즈 해리가요. 북방 항로를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결국은 야심차게 계획만 내놨습니다만 선박 확보를 결국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8월에 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입니다.
지금 최근에도 그 좀 노력이 있었는데요. 강원도와 중국이 합작을 해서 강원도는 그 선주를 맡고 그 운영 법인은 또 중국이 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박을 확보를 해서 북방 항로, 전기 항로를 운항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때 당시도 그 변수가 있었던 게 사드입니다. 그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그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가 됐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모객이라든가 뭐 이런 중국의 그런 통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뚫는 해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흐지부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추진을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이나 설명을 들어보면 두 번이나 적자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됐고 말이죠. 2015년에도 뭐 야심차게 계획했지만은 결국은 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면허를 반납하기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하고 속초시가 북방 항로를 개척하려고 하는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보면 말이죠. 그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좀 속초항의 입지라든가 뭐 북한의 그 원산과의 뭐 항로를 또 뚫어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속초가 좀 교역의 중심지라든가 배를 이용한 그 항로에 있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지니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크루즈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속초항에요. 뭐 300억 이상 들여서 지은 시설인데 지금 현재 도내에서는 그 대형 크루즈선이 드나들 수 있는 항만은 그나마 속초항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점을 좀 살려서 뭐 여러 가지 대형 선박이라든가 또 전기 항로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는 그 속초시의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 또 이런 목표도 있는 거죠. 2000년에 제가 그 동춘호가 취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0년 4월부터 해서 2000년 말까지 그때 당시 속초시가 분석하기로는 60억 원 정도 경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항로가 활성화가 되면 속초시의 지역 경제가 더 살아날 수도 있고 뭐 북한과의 교역도 물론이고요. 뭐 그리고 지금 그 뭐 설악과 금강을 잇는 또 관광 벨트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속초의 그 북방 항로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나요? 네, 우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그동안에 좀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서도 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거는 그 중국에서 자본금을 전적으로 투자하고요. 강원도가 주도를 하는 겁니다. 뭐 자본을 대고 이런 건 아닌데 그 갤럭시 크루즈라는 법인을 올해 7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자본금을 이제 계속 늘려서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서울과 속초에 이렇게 각각 지사와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치밀하게 선박을 이번에 용선이 아닌 구매, 일본에 좀 있던 좀 잘 나가는 그 대형 선사에서 좀 배를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일정 부분 좀 구매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원도가 주도를 하고 돈을 대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고 네. 자본력이 튼튼한 네.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이제 배를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배를 직접 구매를 해서 운항하겠다. 네. 그래서 과거와는 좀 다를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화물과 여객이 어느 정도 모이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북방 항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항로 이걸 좀 소개를 해주세요. 항로는 그 일본 기타 큐슈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항로입니다. 10월 1일 해양수산부에 외항 여객 운송 사업 면허를 신청한 상태고요. 네. 현재 그 선박 구매 절차가 진행 중이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아무래도 이 면허를 내려면 선박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그리고 뭐 여객 터미널이라든가 그런 기반 시설들이 좀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전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아직 그 면허가 발급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신청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선박은요. 그 일본에 있는 그 선박을 지금 구매할 계획으로 있고요. 뭐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우선 물색 그 대상으로 오르고 있는 선박이 1996년도에 건조가 된 선박이고 17,329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모는요 그 530여 명 정도를 태울 수 있고 컨테이너 300개, 뭐 승용차 80대를 한 번에 나를 수 있는 카페리 선박입니다. 뭐 하여튼 항로가 그런 거고요. 그 외에 지금 크루즈 항로를 또 지금 다른 선사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객 화물을 동시에 나르는 그런 카페리 항로는 아니고 이제 좀 여객에 좀 치중한
그런 항로입니다만 이건 정기는 아니고 뭐 1년에 한 70항차, 90항차 이런 것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 후에 뭐 활성화가 되면 정기 항로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골든 브릿지 크루즈라는 회사고요. 27,000톤급 크루즈선을 투입해서 그 일본 후쿠오카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항로 취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속초에서 그러니까 일본 기타 규슈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배 한 척하고 네. 또 하나 후쿠오카하고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배 한 척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군요. 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북방 항로가 재개되면 현재 그 동해시에서 출발하는 북방 항로에 혹시 피해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그 동해항에서 운항하는 이스턴 드리모의 항로를 보면요. 일본 사카이 미나토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갤럭시 크루즈가 신청을 한 면허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항로가 일정 부분 겹칩니다. 이렇기 때문에 동해시에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은 항로를 두 군데에서 그 강원도에서 같이 운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 그 출혈 경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적자가 더 커지고 피해만 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2013년, 2014년 이때 그 속초항의 그 스테나 데아라인에서 항로를 운항하고 있을 때 DBS 크루즈 해리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보면 결국은 두 선사가 서로 피해를 봤습니다. 예, 뭐 좀 여객과 화물이 일정 부분 양분되는 것도 있었고요. 결국은 이스턴 드리모도 지금까지 또 아직도 흑자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그 적자폭이 1억 원으로 줄어서 이제 올해는 좀 흑자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속초항에서 또 북방 항로를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또 그 이후에 추가 피해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고 있죠. 그때 그래서 2013년, 2014년 그 DBS 크루즈 해리는 2해 동안 102억 원의 적자를 냈고요. 그 스테나 데아라인 속초항은 12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동해시 쪽에서는 이거 이렇게 그 양쪽에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이제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던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객하고 화물 수요가 분산되고 그러면 서로 나빠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강원도는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저 DBS 크루즈 해리 그 동해항에서 기존의 블라디보스토크로 그 항로가 다니는 상황에서는 신규 면허가 나더라도 속초항에서 블라디는 뭐 형식상만 냈을 뿐이고 가지는 않게 하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뭐 그래서 앞으로 그 장기적으로는 속초항에서는 자루비노로 가는 거를 계속 그 염두를 하고 항로를 개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건 그 형식상 그 필요했기 때문에 냈을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자루비노로 변경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최근에도 뭐 동해시라든가 속초시라든가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좀 설득을 하고 중재를 계속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동해시에서도 처음엔 좀 반발 분위기였다가 어느 정도는 조금 수긍을 해서 강원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뭐 블라디보스토크는 안 가겠다. 네네. 네, 이 동해와 속초에서 출발하는 두 배를 모두 채울 만큼 화물과 승객이 넘치다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혹시 이렇게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사실 뭐 이렇게 되면 솔직히 좋죠. 강원도도 좋고 동해시나 속초시도 정말 좋을 겁니다. 뭐 지역도 살아날 거고 항로가 활성화되면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국내에서도 많이 이용할 거고 말이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이걸 봐야겠지만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두 배를 모두 채울 만큼의 그런 수요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뭐 모르겠습니다. 그 북방 앞으로 그 철도가 뚫린다거나 그리고 뭐 육로가 뚫리고 이런 것들이 다 활성화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또 배에 의존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동 경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또 나중에 생길 이런 뭐 예측 뭐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해와 속초가 모두 활성화돼서 같이 잘 되겠다 이거를 좀 장담할 정도로 아직까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이제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해서 다른 곳으로 나가는 뭐 자루비노든 이렇게 가는 뱃길이 다시 열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초기에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뭐 외부적인 여건이 달라지기 전에는 말이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선사가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과연 할까, 지속 가능할까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군요. 아무래도 초기에는 손실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 카페레인은 아무래도 그 여객보다는 화물을 어떻게 수송하느냐가 좀 성공의 관건이라고 합니다. 보통 뭐 여객을 한 30% 수송한다고 하면은 화물을 한 70% 그렇게 수송을 해야 좀 수지가 맞다 뭐 이렇게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선사의 초기에 그 경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실 보상을 해준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전금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뭐 손실 보전금, 뭐 운항 장려금, 그다음 화물 유치 장려금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보전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 같은 경우는 그 DBS 크루즈 해리가 취항 이후 지금까지 8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이때와 좀 상황은 다른 게 2009년 당시에 이 보조금에 대한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협약에 따라서 뭐 앞으로 그 이후에 5년간만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돼 있었고 지금 계속 지원하는 보조금은 화물 유치 장려금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조례에 있어서 매년 한 2억 원씩 받는 건데요. 이 외에는 앞으로는 이 DBS 크루즈 해리가 스스로 다 그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헤쳐 나가야 되는 거고요. 속초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게 이런 부분까지 그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다 지원금을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선사가 좀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보조금에만 의존을 하면 또 실적을 뭐 잘 낸다거나 내면 좋겠지만 잘 못 낸다면 이 보조금으로만 항로를 유지하는 또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속초를 모항으로 하는 배가 다시 뜬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보조금으로 일정 부분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역시 그렇다는 거고. 네. 뭐 링거를 만약 떼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어려움이 닥칠 게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것도 도민 입장에서는 말이죠. 또 속초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그 강원도나 그 해당 지자체, 속초시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입니다. 이거를 지원을 안 해주려니 그럼 항로는 뜨지 않을 것이고, 그 항로를 또 취항을 하려고 하면 또 지원금을 보조를 안 하면 또 항로가 처음에 분명히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두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상을 하면은 1년에 한 70항차 정도 보통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운항을 한다고 하면은 강원도와 속초시가 절반씩 해서 총 연간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게 한 13억 원 정도입니다. 2013년에 그 취항했다가 1년여 만에 운항을 중단했던 스테나 대라인도 이때 당시 보조금 명목으로 14억 원 정도를 지원받았단 말이죠. 뭐 하지만 이 선사는 이 받은 보조금보다 더 큰 적자를 냈기 때문에 12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물론 그 보조금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선사가 정말 그 열심히 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경영 실적이 좋아지면 보조금보다 더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보조금보다 더 큰 적자를 내면서 또 운항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 가지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물론 그 지나친 출혈 경쟁을 피해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속초항에서 지금 갤럭시 크루즈가 과연 그럼 일본 기타 큐슈 그 한 개만 가지고 분명히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죠. 화물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로 가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 러시아 하나 포기하고 강원도가 이렇게 중재를 해서 일본 기타 큐슈만 가겠다? 과연 선사가 그렇게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면허는 형식상으로라도 러시아까지 가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러시아를 간다 그러면 그것도 정부 차원에서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말 지켜봐야 되고요. 정말 자칫 두 선사가 출혈 경쟁에서 제살 깎아먹기로 간다 그러면 이건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정말 네. 둘이 싸우는 항로고 서로 실적을 내지 못하고 뭐 그런 항로에 보조금만 계속 투입하는 네. 정말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네.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데 네. 이 두 선사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존을 좀 해야 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 자루비노가 어떻게 준비가 돼서 그쪽으로 항로를 변경하지 않는 한 블라디보스토크를 간다고 하면 어찌됐건 서로 이익은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흑자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동해에서 출항하는 이스턴 드리머인가요? 네. 이 배의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속초항에서 출항하는 북방 항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던 이 배의 경우에 성공적인 운항을 위해서 어떤 게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그 통관 절차라든가 출입국 심사 이런 국경을 통과하는 절차가 좀 간소화돼야 합니다. 예전부터 동춘호가 운항을 했을 때도 통관 절차가 복잡하다. 국경을 통과하는 그런 출입국 심사도 복잡하고 러시아 자루비노까지 20시간을 걸려서 갔습니다. 자루비노에서 훈춘까지는 한 63km 정도가 됩니다. 거리상으로는 1시간이면 충분히 가거든요. 그런데 이 통과하는 데만 서너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너무 러시아에서 출입국 심사를 복잡하게 하고 세관에서도 물품 검사를 너무 복잡하게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절차를 간소화해달라. 근데 러시아에서도 조금 이 부분에서 좀 받아들여지진 않았고요.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하고요. 이게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자루비노의 그런 항만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급히 좀 개선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루비노 항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비해서 항만 시설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 극동 지역이라 그러죠. 그쪽이 대부분 항만 시설이 열악한데 자루비노는 인구가 한 3, 4만 정도 그 정도 되는 소도시입니다. 물론 소도시라고 해서 항만 시설이 무조건 열악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러시아 당국에서 이 항만 저반 시설이라든가 그다음 하역 시설이라 그러죠. 화물을 나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투자를 좀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좀 소홀한 편입니다. 그리고 여객 터미널도 좀 개선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큰 배라든가 이쪽 항로를 활성화하려면 그쪽의 항만의 기반 시설이 아무래도 좀 개선될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러시아에서 좀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다른 항로를 이용하는 나라에서도 좀 공동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민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염두를 두고 같이 좀 만들어가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항만 시설이라든가 통관의 절차 또는 동해항과의 경쟁 관계 또 여객과 화물의 수요 이런 거가 이제 성패의 어떤 요건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속초항에서 북방 항로가 다시 열리는데 걸림돌이 될 건 어떤 게 있다고 파악이 되나요? 걸림돌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좀 능력 있는 선사가 이 항로를 자신감을 갖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운항을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항로가 취항을 했다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보면은 상당 부분 선사의 의지가 좀 부족했기 때문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무래도 초기에 손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을 어쨌든 끌어모으는 능력이 좀 필요하고 앞으로 몇 년 이후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서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안정적인 항로를 만들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좀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업자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북한과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한동해 북방 항로는 분명 세계적인 황금 루트로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미래 가치와 잠재력은 충분하지만은 현실 여건은 여러모로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뉴스토크 말씀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